예, 이제 1장을 마치고 제2장 29페이지인데요. 책 29페이지에 2장 재무보고 개념체계, 대략적인 2장의 그 구조를 보면은 먼저 개념체계 개요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개념체계 하이라키에 따라서 먼저 이 재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용한 재무정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 항목들로 보고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재무제표 요소들은 어떻게 측정하고 인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본유지 개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1페이지에 보면은 개념체계 2, 개념체계 본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준서 가운데 이제 기준서는 아니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ISB가 제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헌법과 같은 거죠. 이렇게 헌법이 이제 국가 법률에 가장 기초되는 건데, 이 개념 체계가 헌법과 같이 재무제표 작성, 표시, 여기에 기초되는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기초되는 개념을 개념 체계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까 이제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령 이제 그 헌법학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항상 일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중지를 모아서 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헌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이후 그 법률 제정이나 어떤 국가적인 이슈나 뭐 국가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 헌법을 참조하게 되죠. 개념체계도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체계가 재무제표에 있어서 기초되는 개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개념체계에는 재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정보는 어떤 특성,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무제표 요소들을 어떻게 측정, 인식, 보고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개념체계에 담겨진 이야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념체계의 유용성, 방금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개념체계에 보면은 개념체계는 이런 점에 유용하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개념체계의 유용성 해서 그 아래쪽에 박스가 있죠. 그래서 개념체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은 회계기준 제정기구에는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을 검토할 때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국제회계 기준의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인에게는 감사인이 의견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회계기준 제정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입장이나 그 작성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하는 입장이나,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념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 32페이지에 양갈로 2 개념체계 위상 해가지고
이 개념체계는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개념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개념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개념체계와 개별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뭐 재고자산 기준서다, 유형자산 기준서다, 개별 국제회계 기준을 비교하면은 개념체계보다는 개별 국제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이게 좀 우리 헌법이 있고 개별 법률이 있으면 항상 헌법이 우선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에 있어서는 좀 그 위치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개념체계는 매우 포괄적이고 좀 두루뭉실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개별 회계 기준, 가령 뭐 재고자산 기준서다, 뭐 금융자산 기준서다, 이런 기준서들이 그 해당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념체계보다는 그 개별 기준서, 개별 국제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개별 국제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아래쪽에 3. 개념체계의 대상 및 정보 이용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개념체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거죠. 그 일반 목적이 아니면은 뭐 가령 특정한 목적, 여기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특정한 목적의 보고서인데 가령 판매 보고서다 또는 뭐 원가 보고서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재무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지만은 그게 그 대중들을 위한 그런 보고서는 아니죠. 개념체계는 그러한 보고서가 아니라 대중들이 이용하는 일반 목적의 보고서, 즉 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정보, 이런 그 재무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보고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체계는 주요 이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체계가 그 주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이용자 집단,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대여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이용자 집단을 정의하지 않고는 개념체계가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이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요 이용자로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를 주요 이용자로 명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재무제표 정보가 필요하죠. 재무제표를 봐야지 주식 투자할 건지 돈을 빌려줄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재무정보에 대한 필요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체계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주요 이용자로 보고 이들 입장에서 개념체계를 제정했다. 그런 개념체계의 특징이 몇 가지 이야기되고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제2절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이라고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정부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보 이용자들, 투자자, 채권자, 기타 채권자,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 주식을 살 건가 말 것인가, 또는 뭐 투자한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지금 팔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돈을 빌려준다면은 기업으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투자나 자금 대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 목적에 맞는 재무정보가 기업으로부터 이들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이런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보고,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개념책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책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라고 했을 때 좀 모호한 두룽실한 그런 이야기죠. 도대체 어떤 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냐.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들 이용자가 관심 있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래서 나한테 배당을 많이 줄 것인가,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돈 빌려줄지 말지 고민하는 저 대상 기업이 앞으로 이자나 원금을 잘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그래서 결국은 다 그 타겟 컴퍼니에 대한 현금 흐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식하게 이야기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돼야 되는데요. 근데 미래라는 게, 미래에 현금이 얼마나 기업에 창출될지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장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는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고, 결국은 뭐 최근 연도에 어땠다, 그 전에 어땠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보 이용자는 그러한 정보를 참조해 가지고, 그러한 과거에 관한 정보를 참조해 가지고 미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하겠어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이 개념체계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원 및 청구권에 대한 변동 관련 정보, 그리고 자원 청구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 정보에 대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자원 그리고 청구권에 대한 정보. 자원은 결국 이제 기업이 가진 자원이라는 게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구권은 채권자의 청구권인 부채, 그리고 주주의 청구권인 자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가 그 투자자나 채권자한테 주어지면은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2년 전에 이제 그 남양유업이라고 그 밀어내기 판매를 해가지고 언론에 한참 이렇게 오르내리고 여론에 지탄을 받은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그 남양유업이라는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요. 저는 사회적 어떤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찾아보는 게 버릇처럼 됐는데요. 근데 제가 그 남양유업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남양유업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뭐 부채가 이 전체 가운데 부채 부채 및 자본 총계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여론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렵겠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부채가 적다는 거는 갚아야 될 돈이 적다는 거고요. 갚아야 될 돈이 적다는 거고 그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 최근에 제가 남양유업의 공시를 보니까요. 이제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어떤 기업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뭐냐 하면은 그 35페이지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각 주가 있죠. 그게 유동성 해가지고 유동성이 어떤 거냐 하면은 단기적 채무들을 상환한 이후 그 상환을 전제한 이후 자금 가용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급 능력이라는 게 뭐 부채 차입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가령 여기 부채 가운데 유동부채가 많으면은 유동부채라는 게 1년 안에 갚아야 될 그런 부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유동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빨리 돈을 조달해 가지고 그 상환에 대비해야 되죠. 그런 기업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현금 분배도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가령 이제 이 부채는 그게 이제 갚아야 될 돈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본이라고 하죠. 이건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미래 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원과 청구권 변동에 대한 정보가 정부 이용자한테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기업의 재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수익을 창출해 왔는지 그리고 경영자는 얼마나 그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미래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될 건지 그런 추세들을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 등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현금 흐름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앞에 거하고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목적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라는 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장래에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정보이다. 근데 장래 현금 흐름이라는 게 누구도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관한 정보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원이나 청구권에 대한 정보가 정부 이용자한테 주어지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원과 청구권 변동에 대한 내용도 정부 이용자한테 주어지면은 정부 이용자가 장래 수익 창출 등에 대한 그 추정을 하는데 참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7페이지에 보면은 제3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질적 특성. 자, 재무보고의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정보는, 유용한 재무정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개념체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우선되는 특성인 근본적 질적 특성, 그리고 그보다 하위에 있는 보완적 질적 특성,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먼저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완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항목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요 하나하나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 개념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몇 번 반복해서 책을 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시험 치기 전날쯤은 이렇게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암기하려고 덤비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공부라고 생각돼요. 어떤 강사들은 뭐 그 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울 게 아니라 여러 번 봐가지고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은,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내용과 관련된, 이 의미와 관련된 그런 그 출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용한 재무정보에 있어서 우선되는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먼저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뭐냐? 목적 적합성이 뭐냐? 재무정보라는 게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재무정보는 무엇보다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특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가령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재무정보를 이용했을 때, 아, 내가 이게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지금 바로 팔아서 현금화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야, 갖고 있는 주식 이거 예전에 내가 잘 샀구나,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하거나, 또는 갖고 있는 돈 전부 다 그 여기에 추가로 사는데 돈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든가, 이렇게 어떤 재무정보를 이용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가져오는, 그게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뭐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어떠한 성격의 그 의사결정이든 의사결정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이 목적 적합한 정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적 적합성이 있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게 뭐냐? 예측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X1년에 매출이 100이었어요. X2년에 매출이 110이었어요. X3년에는 120.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보 이용자는 그러면 X4년에는 뭐 130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정보들은 예측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정보가 예측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뭐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38페이지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가령 정보 이용자는 장래 매출을 추정할 때 과거 수년간의 매출 실적과 추세를 참고한다. 그래서 이 정보 자체가 예측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이런 그 매출이 1년 후에 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달리 이제 이야기하면은 반대로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무정보가 예측치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거죠.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가 예측치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가치. 확인가치라는 거는 가령 이제 X3년까지 보고 그 다음 X4년에 매출이 13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실제 X4년이 됐을 때 실제 매출이 125다. 이렇게 확인되었다면은 이게 125라는 매출이 내가 1년 전에 예측할 때 1년 후에 경기 상황이 나빠질 거를 내가 고려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예측한 게 있다면 그게 실제치와 일치하는지 차이가 나는지 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그 정보는 확인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무정보가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 또는 확인 가치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예측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그런데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확인 가치는 미래에 가서 자기의 추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8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성. 중요성. 이 재무정보라는 게 그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거고요.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그 잘못 제공되었을 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요. 그 38페이지 그 중요성 거기 중요성 해가지고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재무정보의 건강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그 정보는 중요성이 있다.
예, 개념 체계에는 정확히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책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 체계에 있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해 보면은 중요성이라는 게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공되었을 때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 중요성이라는 게 개별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개별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 중요성의 첫 번째 동그라미 거기 줄치도록 할게요.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 또는 규모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요성은 개별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적 적합성이 있기는 한데, 목적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 개별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거기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1억 원을 처벌받았어요. 이럴 경우 이 정보를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정보가 보고되는 방법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산 규모가 10억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뭐 벌금 1억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예, 그 자산 10억에 1억 벌금은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 정보는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되어야 될 정보고, 그렇게 정보 이용자한테 상세하게 보고되었을 때 정보 이용자를 왜곡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억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삼성전자가 뭐 뭐 200조인가 뭐 자산 규모가 그 정도 되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그럼 200조 원인 회사에 있어서 1억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쓴다는 게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정보는 무시하는 게 적합한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10억짜리 회사하고 삼성전자와 같이 큰 회사하고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이게 정보 이용자한테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 그 중요성은 개별 기업 특유의 목적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또 줄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그 개별 기업 나름의 그 어떤 성격을 보고 기업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보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번째 동그라미 줄을 치면은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숫자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의 두 번째로 충실한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충실한 표현. 이건 이제 의미를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에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 사건을 결국 그게 표시되는 게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돼요. 근데 그 경제적 사건이 계정 과목이나 금액으로 잘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충실한 표현이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잘 표현돼야 되겠다. 그럼 잘 표현되는 충실한 표현이 되는 거는 어떤 경우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서술. 이렇게 사건이 100가지 일어나면은 그 100가지 사건들이 다 이렇게 옮겨 적어야 되겠죠. 한 개라도 빠지면은 완전한 서술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서술이어야 돼요. 그 정보를 선택하거나 또는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는 경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급적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한번 회계 처리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서술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 기술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야 되고 정보 생산 절차에도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충실한 표현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또 이렇게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자, 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그러나 충실한 표현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예, 좀 황당한 이야기를 개념체계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충실한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충실한 표현 자체가 유용한 정보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이냐 하면은 그 예시를 보면은 가령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어떤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샀는데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 10억짜리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5억 받아서 결국 그 회사의 순지출은 5억으로 그 폐기물 처리 장치를 취득했다. 그래서 5억이라고 유형자산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면은 그 폐기물 처리 장치의 그 지출 금액이 5억인 것은 맞지만은 유형자산 자체의 가치가 그 정부 이용자에게 왜곡 전달된다는 거죠. 예, 정부 이용자는 5억이라고 읽을 것이기 때문에 왜곡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낮지만은,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이런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를 더 보강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진다고 네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비교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비교 가능성도 겸해서 있으면 좋겠다. 정보가 비교 가능성도 겸해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남양유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양유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0억 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게 좋겠죠. 매일유업은 어떠고 서울우유는 어떤지 이렇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정보를 그 기업 간에 비교할 수 있으면은 비교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령 이제 원래 당기순이익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 회사의 전년도 당기순이익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간별 비교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비교 가능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한번 채택한 회계 처리 방법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단가 인식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처음 채택한 선입선출법이라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계속 해 나가야지 기업 간 또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가 비교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관성은 수단이고 비교 가능성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41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 줄 치도록 할게요.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는 회계 처리에서 일관성이 요구된다.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도 줄치도록 할게요.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통일성을 말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 첫 번째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검증 가능하다, 이 말 자체로 이제 의미를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회계라는 게 어떤 경제적 사건이 있으면은 이거를 계정 과목과 숫자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은, 이렇게 되도록 회계 처리했다면은 감사인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측정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회계를 아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을 측정해서 옮겨도 같은 결과를 낳게 되면은 검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검증 가능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죠. 좀 우스운데. 반대로 이제 간혹 이제 기업에 가서 보면은 회계 담당자한테 한번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었는데 회계 처리 담당자가 저도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은 검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는 검증 가능해야지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라는 게 타이밍이죠. 그래서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해야지 정보적 속성이 더 높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41페이지 제일 아래 그 두 줄을 치도록 하죠. 첫 번째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당연한 이야기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중요해요.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정보 이용자는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세를 판단할 때는 오래된 정보도 적시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해 가능성.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예요. 정보가 이해 가능해야 되겠죠. 정보가 이해 가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재무제표를 사람들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큰 숙제인데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자, 거기 이해 가능성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에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요즘 그 금융기법이 복잡하고 해서 특히 이제 파생상품 거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금융공학적인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돼 가지고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설명을 들어 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파생상품 거래도 이렇게 만들어지곤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면은 어떠냐? 그러면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해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보를 제외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은 그게 그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은 재무보고서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비록 이해 가능성을 해치더라도 그게 이 개념체계에 내포된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 동그라미는 줄 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개념체계의 이 문구를 읽어보면은 이 회계기준 재정기구에서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재무보고서는 사업과 경제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가 된 사업과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그런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때로는 정보 이용자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드바이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정보 이용자가 전부 다 재무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정보 이용자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 분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하는 그런 정보 이용자를 전제로 하는 그런 재무제표다. 개념체계의 워딩을 보면은 굉장히 정보 이용자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용한 재무 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 그 다음에 보완적 질적 특성,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재무 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용한 재무 정보가 생산되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정보 이용에 정보 이용에 따른 효익이 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이용의 효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재무정보는 원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재무정보는 그냥 생산되는 게 아니죠. 재무정보 생산에 원가가 들어가요. 재무정보 생산과 관련해서 기업이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을 채용하죠. 회계부서의 직원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죠. 조그만 기업은 우리나라에
더존이나 이카운트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은 대기업들은 뭐 SAP나 뭐 그런 것들 또는 그 기업 자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고유한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또 그거를 구동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또 전산 인력도 필요하죠. 예, 그 재무정보를 그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 검증받기 위해서 회계감사 비용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보를 그 전파하는 비용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용자 입장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재무정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투자에 따라서 생산되는 결과물이다. 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효익이 있지만은 반대 개념으로 정보 생산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정보 이용의 효익보다는 그 생산 원가가 적어야지 생산할 수 있겠다. 만약 생산 원가가 더 크면은 어떤 대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 재무정보는 원가가 소요되는데 항상 재무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해야 한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